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국어 유정민 선생님입니다. 지방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치르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내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 공무원 시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기출의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 생각보다 지방직 시험은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비문학, 독해 문제가 거의 10문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가지고 시간적으로도 만만치 않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학도 꽤 나왔고 생각보다 어법이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의 큰 흐름입니다. 서울시는 약간 예외적이고, 그래서 특히 비문학 독해 훈련을 철저히 해놔야 또 그 다음에 시간을 아껴 쓰면서 빠르게 독해하는 훈련을 해놓는 수험생들이 합격에 한 발 더 다가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에 들어갑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보면 야, 오늘 웬일이야? 그죠? 맞죠? 됐습니까? 2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몇 월 며칠이야? 며칠이지, 몇 일이가 아니고 며칠. 됐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굳은 살이 박이다. 이거 시험 문제 틈틈이 나옵니다. 굳은 살이 박히다가 아니라 박이다. 이 며칠 이것만 알아도 답이 금방 나왔을 것입니다. 됐나요? 2번.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2번은 보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 우리 로서는 자격이죠. 나는 아버지의 딸로서 이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서는 수단이나 목적을 통해서 목적을 나타내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로서 갈등을 풀어야죠. 대화로서. 됐나? 오케이. 답은 드디어 오늘로써 일을 마쳤다. 로서는 되지 않죠. 답은 3번이 확실히 맞습니다. 3번 넘어갑시다.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올해 시험 끝나자마자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요. 답은 1번입니다. 반나절은 하루 낮의 반이 아니고 본래 여러분 뭐라 해야 될까? 하루를 절반으로 나누면 12시간이잖아. 12시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반일 이렇게 반일. 정확하게 말하면 반일. 하루 5일 절반 하프가 반일이죠. 됐습니까? 이 반일의 절반이 이 반일의 절반 2분의 1이 한나절입니다. 한나절. 그럼 한나절이 6시간이 되네. 맞죠? 됐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하프가 뭐냐? 여기에 또 절반이 반나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나절은 거의 3시간 정도. 시간을 정확히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루 낮의 반은 반나절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루 낮이 12시간이라 되면 하루 낮의 반은 한나절이 돼야지. 한나절. 이해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뭐 사전을 가지고 막 덤비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더라고. 답은 1번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달포. 그저께니까 그저께 이틀 전보다 하루 더 가야 되니까 사흘 전이죠. 해거리는 한 해를 걸은 간격. 해거리.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관용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몹시 가난하다.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다.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2번 틀렸네. 그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었어. 연결해 주는 것은 호흡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아 이런 거 아닌가? 맞죠? 다리를 놓다. 됐나요? 3번에 그는 상대편을 보고는 속으로 깔보며 비웃었다. 코웃음을 쳤다. 맞네. 주인의 말에 넘어가서 실제보다 비싸게
물건을 샀다. 바가지를 썼다. 오케이.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5번. 이때는 단월 5월 단오날이었다. 이제 춘향전에서 내용입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 이때 월매달 춘향이도 또한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뭐를 쏘냐 이랬어요. 1번 서리적 표현 뭐를 쏘냐. 그죠? 춘향이도 천중절을 당연히 알 것이다. 그죠? 천중절을 뭐를 쏘냐? 춘향이가 1번 정확히 맞습니다. 추천이란 말은 이름 거네뛰기입니다. 거네뛰기를 하려고 향단이 앞세우고 내려올 때 난초같이 고운 머리 두 귀를 눈을 곱게 했다. 봉황색인 비녀를 단정히 메었구나. 장림 속으로 들어가니 녹은 방초 우거져 금잔디 좌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꾀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 배경이 좋네. 그죠? 비유법을 사용하고 비유법은 녹은 방초 우거져서 금잔디 좌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있네. 비유법이 황금 같은 꾀꼬리는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 오케이. 버드나무 높은 곳에서 그네타리 할 때 좋은 비단 초록장어 쭉쭉쭉 넘어갑니다. 이래가지고 훌쩍 올라 발을 구른다. 이제 그네를 탑니다.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작은 티끌 바람조차 펄펄 앞뒤 점점 멀어가니 머리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아주 그냥 막 하늘하늘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음성상징어 펄펄 있네. 그지? 됐습니다. 흔들흔들 있네. 춘향이의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우아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답은 4번인데 그러면? 4번은 선생님은 이 문제 보자마자 바로 답을 4번 했던 것 같습니다. 왜 4번이냐면 4번에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서술자의 개입과 논평이잖아요.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틈틈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얘기했는 것 같은데요. 그제? 우리 심화이론반에서도. 서술자의 개입과 논평은 이거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다시. 서술자의 개입과 논평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에 직접 개입해가지고 서술자,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서술자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코멘트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서술자의 개입과 논평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의 심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술자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일단 4번이 틀린 이유는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정확히 맞아 이건. 춘향이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니까. 서술자 자신의 느낌을. 서술자가 춘향이를 보고 나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4번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랬습니다. 지난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에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어떤 연락을 기다리신 거예요? 해당 사업에 관해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쯤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싶었어요. 그러세요. 보통 B가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잘 되었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안 되겠다 이 말이지 뭐 사실.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말이죠. 목소리도 부드러울까요? 초짜네, 그지? A는, 그지? 1번,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죠. 맞나?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지. 그죠? A는 승낙이라고 생각하지만 B는 거절이라 생각하는 거죠.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부정적 평가라고 이거는 독해하는 거잖아. A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B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 판단하죠. 그거는 약간 부정적이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답은 3번이 맞습니다. 7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강신재의 젊은 너티나무에서 라는 시입니다. 젊은 너티나무. 이 작품은 이러면 옛날에 60년대인가 70년대에 쓴 작품인데 재혼 가정에 엄청난 그 당시 혁명적인 작품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재혼 가정에 뭡니까? 아빠의 아들이 있고 엄마의 딸이 있는데 이 아들과 딸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무슈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무슈 알죠? 여러분 프랑스어로 미스터 이 말입니다.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이 탓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에 몇 갑절이나 강한 보호감정, 부친담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 내가 아버지 무슈리를 좋아한다.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존경한다.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핵심은 혈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슈리의 아들인 형규와도 마찬가지다.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전히 타인이다. 가족관계로 맺혀 있지만 22살의 남성이고 18살의 계집아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다.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오빠를 주기 싫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바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를 삐그러매는 형식이 결코 온누이라는 것이어서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여자, 얘는 이 사회의 어떤 관습이라든 형식에 얽매이기 싫다. 오빠를 좋아한다. 사랑을 성취하고 싶다. 이런 말이겠죠.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을 같이 느끼기를 바란다.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만 기억, 어떤 조그만 표정, 어떤 조그만 암시도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나는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는 그 일을 말함이 아닌가? 초저녁에 불투명한 검은 장막에 서여 짙은 꽃향기가 흘러든다. 침대 위에 엎드려서 나는 마침내 흐느껴 울고 있다. 1번. 나는 형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케이. 나와 형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고 법률상으로 엄마 아빠가 재혼했기 때문에 온누이일 뿐이다. 맞죠? 이거 틀리네. 나는 형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내가 무슈리를 참 좋아하지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런 단어를 써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앞부분에 있었죠. 답은 3번이 되고 4번은 나는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형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사랑에 충실하고 싶다. 맞습니다. 그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수동적이고 공격적 반응을 하는 것은 다르다.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 그 다음에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 다르다 말이죠.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분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수동적인 사람들은 말 안 하잖아. 그래서 꿍 해가지고 열받아 있고, 이와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는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생각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핵심은 요거지. 이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과 다르죠. 핵심은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핵심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그렇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야 돼. 단호한 주장은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요점을 찌른다. 명쾌해야 되고 직접적이고 요점을 찌르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연습을 해볼까 우리? 어느 흡연자가 당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묻는다.
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를 묻고 싶어 한다. 나는 담배 연기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달갑지 않다, 반갑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거절을 해야지. 거절을 할 때 요거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야지. 1번. 좀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탈락. 왜냐하면 나는 달갑지 않다 했잖아. 피우세요라고 하면 사실은 수동적인 거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거지.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봐라. 이거 너무 공격적이다. 그지? 됐습니까? 답이 요거네. 안 피우면 좋겠습니다.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니? 그러면 내가 차를 세워드릴게. 밖에서 피워. 이 말이죠. 정확한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답은 3번이 됩니다. 가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보니까 여러분 다른 내용 안 봐도 되죠.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제는 성환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할매가 원풀이 한풀이를 다 했을 낀데 아프기는 와 아프는 고 옛말하고 살아야 하는 긴데 그랬습니다. 보니까 호야 할매가 손주를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네. 보면 이거는 한자성어가 오매불망, 망운지정, 한자성어만 알아도 바로 답이 풀리죠. 진짜 좋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할 때 배가 저련, 염한 미소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이 될 때, 이건 다 답이 안 되지 뭐. 망원지정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노래니까, 하는 한자니까 답이 안 되고, 오매불망은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할매가 호야를 눈물 흘리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답은 요게 나와야 되겠는데, 오매불망.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10번 갑시다. 10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500년 도읍제를 필마로 돌아더니 고려 멸망의 슬픔입니다. 고려 망국의 슬픔. 주제가 인생 무상이지 뭐. 이것은 조지훈의 봉황수입니다. 봉황의 슬픔. 이것도 구한말 조선의 망국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500년 도읍제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저버 산천은 의구한데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인걸은 간데없다. 대조가 되네. 1번 산천과 인걸을 대비함으로써 인생 무상. 답은 맞습니다. 벌레 먹은 두리 기둥 및 낡은 단청. 전부 다 부정. 단청은 여러분 알죠? 기와의 그 색칠하는 거 있잖아. 그죠? 궁궐의 풍경입니다. 풍경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고 쳐도 뭐 집구석이 망했네. 망국입니다. 큰 나라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사대하다가 맨날 중국이나 사대하다가 망했어.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우리 임금의 상징은 쌍용이었는데 여의주 봉황새를 틀어올렸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및 추석은 여러분 알죠? 그 경복궁에 가면 이게 돌이 박석 있잖아. 박석. 그지? 나의 그림자 폐옥 소리도 없었다. 품성 옆에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의 몸둘 곳은 하나도 없지.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통곡을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2번 쌍용과 봉황을 우리 쌍용
쌍용 대신에 봉황새를 틀어올렸다. 됐습니까?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맞죠? 오케이. 3번 가와 나 모두 성경 후정. 500년 도업지를 산천은 변함이 없도 성경 후정 인생무상. 앞에도 맞네, 그죠? 기와집, 궁궐의 풍경. 아이고, 답은 4번이 확실히 틀렸네. 가와 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여러분, 가는 시조가 맞잖아요.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시가 맞죠. 몇음보지 시조는 4음보. 맞다니까. 가는 확실히 맞다. 나는 자유시잖아. 답이 안 되죠. 나 때문에 답이 틀렸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미국의 엄마들은 자녀들과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미국의 엄마들 자녀들에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사물의 속성을 가르칩니다.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 교육을 받죠.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야 하며, 그렇죠. 반드시 의사소통할 때 자신의 입장을 반드시 얘기해야 돼.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잘못,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일본의 엄마들은 대상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감정에 신경을 쓰죠.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러다. 예를 들어 네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스미마생. 이래 되는 거지. 너무 안타깝네. 네가 밥을 안 먹으면 농부 아저씨가 슬프다. 인형을 그렇게 던지면 저 인형이 울잖아. 그죠? 아이고. 같은 말들도 꾸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직접 얘기하는 걸 배우는 거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 싶어서 혼내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본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곧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일본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한다. 이랬습니다. 1번 미국의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 일본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 반대가 됐지, 그지? 2번 일본의 어머니는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에 관계를,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은 미국의 엄마들이죠. 미국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감정은 일본 엄마들이지. 쉽죠? 미국의 엄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고 일본의 엄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고 12번. 다음 글의 결론으로. 여러분, 다음 글의 결론 1이 나왔잖아. 이럴 때는 거의 마지막 문단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힌트를. 됐습니까? 그냥 AI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와 같이 한번 볼까? 이와 같이 됐습니까? 기계에 의존해서, AI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삶을 더 편안하게 해준다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전부 다 이런 그 표지판 보고 운전해 갔잖아. 길을 잘 찾았거든. 그럼 지금은 전부 다 내비를 켜잖아요.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 도리어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뇌의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두뇌가 게으르지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결론 한번 볼까? 답을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진다. 맞습니까? 답은 거저 먹어야 된다. 덩치가 크고 시간이 제법 걸렸겠지만 답은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빠르게 갑시다. 13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계속 비문학이 계속 나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어, 아랍어 등이 공용어로 사용되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모든 외교관들이 이 공용어들을 전부 다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연합에서의 공용어 개념도 유엔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거지 모든 유럽연합인들이 10개가 넘는 공용어를 전부 다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이는 한국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하나를 알기만 하면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뜻이지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면 왜 영어를 공용어로 할 필요가 뭐 있어? 그지? 따라서 우리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은 공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망상에 불과하다. 공용어를 하면 영어를 잘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온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유엔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유엔의 공용어를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헛소리다.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해서 공무상 편의를 도모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 공용어를 해가지고 그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대안은 되는 거죠.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한국인들은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망상이다. 됐죠? 오케이. 답은 2번이 맞습니다. 14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악플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정도가 심하다. 악플러들 가운데는 피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 뭐 이런 인간들 많지 뭐. 그들의 악플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맛볼 수 있다. 바보들이지 뭐.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그죠? 뭐 삐리한, 그지? 삐리한 인간일수록 공격적인 발설, 배설 이걸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효능감은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가 됩니다. 마구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으면 계속할 마음은 없죠.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그건 너의 생각이라면서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말도 안 되는 욕설이나 험담이 날아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소행으로 웃어넘기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사이코들한테는 개인주의는 여러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매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죠. 그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서 참견하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맞죠? 다른 한편으로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너무 예민하다. 여러분 그제 보니까 우리 축구 레전드였던 유상철 감독이 타계하고 나서 영국에 있는 박지성 선수가 왜 조문을 안 오냐 하면서 쌩 날려. 그게 이런 거잖아.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지만 충용하면 돼. 자기만 추모하면 되고. 그렇잖아. 응? 와도 격리되고 그렇게 하니까 못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비난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의 반응에 너무 예민합니다. 두 가지 특성이 인터넷 공간에서 맞물려 악플을 양산합니다. 양산.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고 자기에 대한 평가에 너무 예민하고 그렇게 약을 올리면 상대방이 발끈하거나 움츠려든다. 이따금 일파만파로 사회가 요동을 치기도 합니다. 악플러 입장에서는 재미가 쏠쏠하다. 예상했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으면서 자기 효능감을 맛볼 수 내버려 둬야 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 효능감을 느낀다. 1번 맞습니다. 개인주의자는 악플에 무반응함으로써 악플러를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죠. 답은 이게 틀렸네.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비판하는 게 아니죠. 모질이들이 이렇게 한다. 됐나요? 답은 3번이 맞습니다. 15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이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이랬습니다. 이것도 아주 웃기는 문제죠.
수박을 먹는 기법은 우선 식칼을 들고 이 금푸른 구형의 가위를, 이거는 수박을 자르기 전이지. 근데 이제 칼질한다. 칼질하면 여러분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가 펼쳐지고, 됐습니까? 연도 보니까 소리 뭐 딱 일단 자르면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에 빨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새까만 씨앗들이, 다음은 1번이지 뭐. 됐습니까? 1번은 수박을 자르기 직전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수박을 갈랐을 때의 모양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지 뭐. 1번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16번. 가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왕, 이조년, 그리고 무명시.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황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무명시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겠지만 정철, 윤선도, 이왕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습니다. 되나요? 따라서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또는 양반 중에 양반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다는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했다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욱이 또는 게다가 허균이나 김만종은 한글로 소설까지 썼잖아. 그러나 하지만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우리말로 된 문학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특별한 양반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양반들은 한문을 썼기 때문에 한글을 모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학자 박지원이 당시 양반 사회를 풍자한 작품 호질은 한문으로 쓰여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회를 풍자한 작품 호질은 한문으로 쓰여 있다. 그러나 또는 따라서 중에 하나네. 따라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도, 이항도, 윤선도도 한글로 작품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겠네, 그지? 일단 볼까요? 선생님은 대충 했는데, 그런데 게다가 더욱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 맞네. 답이 1번이 맞습니다. 됐죠? 오케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찾아내면 답이 쉽게 나오겠죠. 17번. 가라의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 구청 조직도에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국, 복지국, 안전국, 보건소가 있다 이래야지 뭐. 있다. 됐습니까? 1번. 있었다는 문맥상 시제 표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있다로 고쳐쓴다. 맞죠? 있었다는.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향이 아니고 지향이에요. 지향. 누구나 행복한 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으로 논의합니다. 2번. 지향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한다는 의미인 지향으로 바꿔 써야 된다. 맞고.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 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랬습니다.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 맞네?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아니고 수해로 인하여, 맞네? 만약 이렇게 되면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돼야지. 수해로 인하여 준비 기간이 짧았다. 오케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 맞잖아? 본래 이는 수납은 받아주는 사람이, 은행이 수납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 하는 거지? 우리는 납부를 해야지. 됐습니까? 우리는 납부, 은행은 수납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갑시다. 다음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은 이랬습니다. 됐나요? 이강백의
느낌 극락 같은이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입니다. 여보게 동연이 왜 자네가 본떠려는 부처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랬는지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놓은 것일세. 보니까 동연과 서연이 대화를 나누는데 부처님의 형상을 베꼈다. 심사숙고해 봐라.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 나에겐 전혀 의심이 없네. 의심이 없다니. 무엇 때문에 의심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가? 공부를 하게. 괜히 의심 말고. 자네는 얼마나 형상 공부를 했는가? 이 11면 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11개의 얼굴들이 있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나 봤었는가? 좀 공부해라. 공부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라.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1번. 다음 거를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불상제장에 대한 동연과 서연의 입장은 다르다. 맞고. 서연은 전해지는 부처님의 형상을 의심하지. 의심해봐라. 그죠? 의심. 됐습니까? 됐나요? 동연은 부처님 형상을 독창적으로 답은 얘가 틀렸습니다. 동연은 부처님 형상을 뺏기는 거지. 독창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4번 동연과 서연에 대하는 예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논쟁을 연상시킵니다. 됐나요? 19번 갑시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혼정신성이란 말이 나오네.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보니까 아랫목 요에 손을 넣어 방안 온도를 살피면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던 우리의 옛 전통은 온도를 통한 난방 지금 혼정 신성이 아니고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열기를 인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되는 방법이 있죠. 방바닥 쪽의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지므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결국 방 전체가 맞죠? 방바닥 쪽의 차가운 공기는 밑에서 이제 돌이 따뜻해지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방 전체가 다시 따뜻해진다.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해서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올라갔던 놈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답이 이거죠. 상체와 위쪽에 따뜻한 공기는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게 대류 현상이 돼서 계속 이래야 되는데. 맞죠? 오케이. 답은 4번이 됩니다. 20번 풀고 정리합시다. 비문학이 지긋지긋하다, 그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랬습니다. 포도주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가볼까? 스님이 핵심만 포도주에 대한 얘기. 고급 포도주도 있고 저렴한 포도주도 있고. 됐습니까? 포도주의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있었네. 포도 재배가 당연히 포도는 따뜻한 곳에서 재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추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기 힘들다는 점이죠.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게 이탈리아에서 멈춰야 되는데 중세 유럽에서는 신부님들이 엄청 드셨던 모양입니다. 수도원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도 재배가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체로 대서양의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 반도와 조지아도 진짜 포도주로 유명하죠. 이게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입니다. 적정한 기온은 포도주 생산 가능 여부뿐 아니라 생산된 이 온도가 포도주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네. 너무 추운 지역은 포도주의 품질이 떨어지죠. 추운 지역에서는 포도의 당분이 너무 적어서 그것으로 포도를 담그면 신맛이 강하네. 반면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섬세한 맛이 부족해서 허물거리는 포도주가 생산됩니다. 그 대신 이를 잘 활용하면 뜨거운 지역에서는 포르토나 세리처럼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네. 이게 나중에 문제 푸는데 힌트가 된다.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보르도나 부르고뉴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여기 있네. 키는 일단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보르도나 부르고뉴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다. 다만 달콤한 백포도주는 샤토 니켐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 포도주의 수요는 전 유럽적인 데 비해서 생산은, 포도주 수요는 전 유럽인데 생산은 이처럼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주는 일찍부터 원거리 무역 품목이 됐고 언제나 고가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렇게 수출되는 고급 포도주는 수출되는 것은 주로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그에 맞는 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렇네. 대부분의 백포도주.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 이야기고, 그나마 포도주를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워 보관한 이후의 일이다 이랬습니다. 1번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급 포도주는 모두, 이 말 때문에 1번이 답이 안 됩니다.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었다. 모두 하면 답이 안 되지. 뜨거운 데서, 그죠? 어딥니까? 샤또 디켐은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 됐나요? 로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으면 북방 한계선이 했잖아. 북쪽 추운 데서.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다.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식사용 포도주로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쓰이며 술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물을 섞어 마시는 거죠. 답은 추론한 것은 이겁니다.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됐습니까? 보관 기간에 비례해서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어디 있냐면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되고 그것도 코르크 마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질이 떨어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봤자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설 강의를 듣는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이번 해설 강의를 보면 결국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도 마찬가지지만 비문학 독해의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시간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결국 비문학 독해 잘 되어 있고 기본적인 문법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1년 동안 내년 합격의 날까지는 비문학 독해 훈련과 기본적인 어법 훈련에, 그죠? 기본 강의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또 우리 해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내년 한 해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합격의 길에 함께 가시도록 하십시다. 파이팅!